안녕하십니까. 내과의사 소설가 연규호입니다. 오늘은 뇌과학과 문학 이론 제 24번째 세미나 Brain and Literary Theory 24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은 역시 23회에서 했던 상상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상상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워낙 상상이라는 제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해석을 조금만 연구를 해봅시다. 우리가 뇌를 보면 이 앞에 있는 것이 대뇌, 이것이 전두엽이 되겠습니다. 전두엽인데 그 중에 이 앞에 있는 이 부분하고 이 노랗게 쳐 있는 이 부분, 이 전체를 가리켜서 전전두엽이라고 부릅니다. 전전두엽.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나머지 부분을 전두엽의 운동의 뇌, 그리고 이것은 감각의 뇌가 되겠습니다. 감각의 뇌는 기억을 저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전전두엽 가운데 이 앞에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둘로 나눠가지고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순수한 인지기능의 뇌, 순수한 인지기능의 뇌, 그러니까 뇌의 가장 중심부가 되겠죠. 그리고 요 색깔이 있는 이 부분은 이거 전전두엽인데 여기는 인지기능이지만은 충동과 감정을 억제하는 정서인지 뇌. 그래서 이것을 저는 정서의 뇌라고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지기능의 뇌, 정서의 뇌, 운동의 뇌, 이렇게 세 가지가 이 전두엽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인지기능의 뇌, 순수한 인지기능의 뇌고, 요 앞에 색깔이 있는 요 부분이 이것이 정서의 뇌가 되겠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운동의 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앞에 있는 정서의 뇌를 갖다가 정서 A, 플라톤의 뇌라고 했고, 요 뒤에 있는 이 부분은 정서 B, 아리스토텔레스 뇌라고 했고, 상상이나 문학은 주로 이 정서 B에서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하면 아리스토텔레스 뇌를 말하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문학이다 이거죠. 여기서 나오는 모티베이션이 전전두엽 이성의 뇌로 가서 이성의 뇌, 인지기능의 뇌에서 여기서 드디어 글을 쓰고 만들고 하는 엑세큐티브, 행정부의 일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글은 어디서 만든다? 공장은 여기 있습니다. 기억에 대해서 공장에서 글이 써지고 만들고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뽑아가지고 말로 하든지 아니면 글로 써내든지 하는 것이 이 뇌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연장으로서 저번에 제가 상상의 종류를 말씀드렸는데, 그 상상 가운데 나오는 것이 서사적인 상상, 서정적인 상상, 그리고 정서적인 상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앞에 있는 인지기능에 대해서 감성의 작용을 안 받은 상태가 서사적인 상태, 그 다음에 감성이 아주 많이 작용하는 경우는 서정적인 상태, 정서와 인지가 골고루 섞여 있을 때를 정서적인 상태, 공감적인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보시면 서사적인 상상, 거기서 나오는 그런 주로 서사적인 글이 되는데, 객관적이며 목적이 있는 의식, 그리고 아주 무미건조하고 그런 감정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오디세이라든지 일리아드라든지 옛날에 길가메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주 서사적인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사적인 것이 발달해 가지고 소설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소설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보시면 바울 서신, 아주 양심적인 얘기, 도덕적인 얘기만 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흥미있는 건 아니지만은 서사적인 글이죠. 그리고 고전주의 소설들, 또 시들, 그리고 반대로 서정적인 것, 감정이 아주 강하게 나오는 것이 서정적인 시로서 김소월의 시, 또 그 다음에 바울이 아니라 다윗의 시가 되겠습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 보면은 감성적인 글이 많고, 또 낭만주의적인 글들, 낭만주의 시인들의 시 같은 것, 낭만주의 작품들은 서정적인 것이 많습니다. 또한 정서적인 것,
골고루 섞여 있는 것, 엠파시한 것, 국화협회서 같은 서정주의 국화협회서 또는 예수님의 글 가운데 비유, 패러블과 같은 것들은 항상 그것이 정서적이고 상당히 치우치지 않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성경에 보면 엄청난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를 보시면 성경에서 본 탈렌트의 비유라든지 포도원의 비유라든지 선한 청지기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이와 같은 작품들 보시면은 상당히 아주 의미가 깊은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성경에 보시면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화려하다. 화려한 것을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또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으나 천국에서 기르시나니 와 같은 비유. 그리고 여우도 굴이 있고 하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와 같이 직접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글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정서적인 글이라고 합니다. 엠파틱한 글, 공감이 되는 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 것 중 하나는 상상과 고정관념에 관계된 것인데요. 개념은 대부분의 개념은 고정관념이 되어 있습니다. 사물, 아주 톡 튀어나오는 사물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은 유리에서 얼굴을 보는 것처럼 튀어나오기 때문에 즉각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주관적이고 또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정적이 됩니다. 반대로 고정관념이 들어있는 관념들, 그것은 이미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우리의 감정을 흔들리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말이라든지 또는 지혜라든지 또는 인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고정관념, 이미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글을 쓸 때 이미지가 없는 고정관념으로 되어 있는 글을 쓸 때 보면 재미가 없이 됩니다. 형이상학적인 것이 되고 아주 밋밋한 서사적인 글이 많이 생기지만은 그러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방법, 즉 그것이 말하면 창조형의 상상을 하든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그런 행위를 할 때 보면은 그 글이 아주 엄청나게 다른 글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감이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감정이입이고 객관적 상관론, 이거 감정이입을 하되 중간에 어떤 물체를 놓고서 공감을 시키는 것. 공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감성적으로 동정이 되고 두 개가 다 있을 때 공감이라고, 이성적으로 이해는 되지만은 감성이 동정을 하지 않을 경우는 그것은 아파시, 서사적이 되는 것이고, 이해가 안 되지만은 감정적으로 동조가 되는 경우에 그것은 심파시가 되겠죠. 이와 같은 것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이입을 설명할 때 달을 보고 그 달이 어떤 객관적인 것에 신발을 신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신경과학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가 더 쉽게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상상을 주로 많이 하는 부분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 상상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1차 의식. 1차 의식에서는 추론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2차 의식은 유추, 아날로지컬 인퍼런스라고 하는 방법을 한다고 했습니다. 의학이나 철학용어를 보시면 수사학, 레토릭에서 보면 수사학에서 귀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마지막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 귀납법을 영어로 인덕션이라고 합니다. 인덕션. 반대로 연역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결론을 가지고 그것을 찾아내는 방법. 그것을 연역법, 디덕션이라고 합니다. 디덕션.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추론은 인퍼런스가 되는데, 인퍼런스. 요즘에 와서는 이 추론을 갖다가 어브덕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브덕션. 그래서 추론은 어브덕션이고, 유추라는 것은 아날로지컬 어브덕션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드리는 이 가운데 특별히
추론과 유추에 대해서 조금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론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고 유추가 왜 중요하냐?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의식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1차 의식에서 바깥에서 들어온 사물이나 감각을 어떻게 기억으로 만드느냐, 만든 기억을 어떻게 개념으로 만드느냐, 그것까지를 해서 일어나는 방법이 추론입니다. 예를 들면 바깥에서 들어온 사물과 감각을 들어오면 이것이 뭔가 뇌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뇌라고 하는 것은 중추신경이라는 것은 해골 속에 들어있습니다. 껌껌한 해골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모르고 아는 방법은 말초신경이라고 하는 눈과 귀 같은 데서 전달해주는 인포메이션,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것이 무엇인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추측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측을 하는가 하면은 들어온 그 물질 인포메이션을 갖다 그 대통령 인지기능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이것이 뭘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있었던 비슷한 그 물질들을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가지고 이것이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비교 해석을 해가지고 아하 내 추측이 맞았다. 이것이 바로 장미다 이렇게 추측을 내려가지고 결과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뇌가 추측을 해가지고 결정을 지을 때 엉뚱하게 결과를 내는 수도 있습니다. 장미인데 장미를 갖다가 바나나라고 생각할 수도 추측을 할 수 있고 그렇게 기억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뇌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행위를 이것을 추론이라고 인퍼런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2차 의식은 가지고 있는 그 개념, 기억, 추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것을 갖다가 그걸 재료로 해가지고 또 다른 재료를 또 옆에 넣고 서로 비교를 하면서 서로 비슷한 점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래 가지고 그걸 갖다 유추라고 그러죠. 서로 비교하고 이렇게 논의해가면서 다른 상태, 다른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유추가 됩니다. 아까 추론은 같은 기억이나 같은 개념을 가지고 거기다 더하고 또 크게 더하고 할 수는 있지만 다른 것으로 변형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과 기억은 아주 순수하고 참이라 이거입니다. 꾸민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차 의식일 때는 그 꾸민 것과 같은 그 개념을 다른 것과 섞어서 다른 것을 에디션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이 창의가 될 수 있고 상상이 될 수 있고 공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으로 나온 것은 더 다른 이상한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추론과 유추를 여러 번 설명드리는 이유가 보면 특별히 평론하시는 분들 보면은 추론이라는 말씀과 유추라는 말을 참 많이 쓰십니다. 해석, 추론, 유추 뭐 이런 것을 많이 쓰시는데 이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신경과적으로도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을 만드는 동기부여. 상상을 어디서 만드느냐? 우리 대뇌 하부에 내에 있는 아주 밑바닥에 있는 것이 느낌이라고 그랬는데 이 느낌이 뇌로 올라와 가지고 대뇌에서 의식 기억에서 느낌이란 무의식 기억인데 이것이 대뇌에 와가지고 가감하게 의식 기억을 컨트롤하는 것이 느낌입니다. 느낌을 가지고 어떤 모티베이션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 무엇을 하고 싶다 하는 것은 되게 느낌이라든지 이런 모티베이션을 받아가지고 인지 기능에 대해서 그것을 플랜을 짜고 계속하고 할 때마다 도파민이 나오고 또 그것을 한 번 한 걸 계속 연장을 시키고 하는 것을 특별히 주의 영역 넘버 10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그걸 끌어갑니다. 인내심을 갖고.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영감이라고 하는 것들, 영감이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떤 개념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숨겨져 있던 개념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티베이션 시키는 것이 어디냐? 아리스토텔레스 내 정서 B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전두엽으로 보내지면 거기서
문학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되는데 결국 상상을 유도하는 것이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ACC라는 것, Anterior Cingulate Cortex, 전 대상 피질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디냐면은 바로 정서 B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고 여기는 사랑이라든지 또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창출되는 부분이고 정서 A라고 하는 부분은 도덕이라든지 양심 같은 것. 그래서 정서 A에서도 문학이 생깁니다. 문학을 실제로 만드는 부분은 인지기능이라고 했죠. 인지기능. 여기서 모티베이션을 준단 말입니다. 정서 A 모티베이션, 주로 마약 중독이라든지 도덕관념 같은 것을 갖다 모티베이션 주겠고 여기서 주는 것은 사랑이라든지 한이라든지 컴패션 같은 것, 열정, 욕망 같은 이런 것들을 갖다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소설이 완성되고 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여기 되고요. 그러면 오늘 하나만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상상을 통해서 나오는 문학의 시와 소설 희곡입니다. 희곡은 소설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크게 보면은 시와 소설인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시와 소설은 공이 2차 의식의 산물입니다. 1차 의식에 있는 개념에서 2차 의식에 있는 청각적 이미지로 바뀌면서 생기는 과정이 시와 소설인데 보면은 시라고 하는 것은 1차 의식, 시각적 이미지가 하나하나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시각적 이미지, 그림인데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고 현재만 있는 것입니다. 현재만 있는데 이것을 2차 의식 청각적 의미로 전환시킬 때 이 청각적 의미라는 것이 이것은 시간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을 배열을 해가지고 이것을 글로 써서 만드는 것이 히스토리라고 했는데요. 이때 시각적 이미지를 더 두고 강조를 하고 청각적 이미지를 덜 강조를 하면서 이 문장이 완전히 안 돼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시면은 시의 용어를 보시면은 항상 대개 현재로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옛날에 일인 것도 현재로 다 쓰여 있는 것이 많습니다. 반대로 청각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소설은 현재, 미래, 과거가 완전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설을 보면 대개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이래라 했다 하는 식으로 과거의 문장이지만은 시에서는 현재의 문장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시각적 이미지가 풍부하게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 시입니다. 반대로 청각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소설은 시각적 이미지가 시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현재, 과거, 미래가 완전히 완성되어 있는 그런 문장으로 되어야 되고 되는 데 비해서 시각적 이미지를 중요시하고 있는 시는 같은 글을 쓰더라도 시의 내용, 시구를 쓰더라도 현재 용어로 쓰고 글이 완전히 완성이 안 돼도 됩니다. 예를 들면은 글이 나는 너의 마음, 오늘 나는 너를 부른다. 이게 한 줄 한 줄마다 각각 다릅니다. 보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소설은 연결이 안 되죠. 그러면서도 오늘 너, 나, 나무 그 단어 하나하나가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소설은 단어 하나가 독립성을 가지지 않고 연관이 돼가지고 인과관계로 해서 글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장의 완성도가 시는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소설은 완전하게 문장이 완성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인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감정, 감성, 정서의 표현이 시에는 월등히 큽니다. 어떻게 보면 소설에서는 감정, 감성, 정서의 표현이 좀 덜합니다. 그 대신 묘사를 많이 하겠죠. 그리고 시를 쓰는 목적은 가지고 있는 감성, 정서, 감정을 그저 표현하는 것이 시의 목적이지만은 소설은 일렬이 히스토리 텔링을 하기 때문에 그 글을 쓰는 목적이 있고 교훈적이 돼야 되고 어떠한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 소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대부분이 상상에 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상상에 관한 것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자, 단지 지가 상상으로 쓰여진 서사적인 것, 서정적인 것, 정서적인 걸 갖다가 예를 들지를 못한 것이 단점인데, 왜냐하면 너무 예를 많이 들면 지루해지기 때문에 예를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대개 지금 말씀드린 상상에 관한 것인데요. 하나 더 보시면은 특별히 이 정서 내의 양심, 도덕, 인격, 사법부, 플라톤의 내에서도 문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드가 알란 포 같은 사람들이 또 플라토라든지 이런 분들이 쓴 철학이라든지 이런 문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정서, 피, 사랑과 연민을 하는 아리스토텔레스 내에서는 엄청난 많은 양의 문학이 나옵니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고 이것이 제가 좋아하는 빅터 휴고입니다. 휴고. 낭만 소설을 쓴 휴고. 낭만 소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다 정서의 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왜 그런가 하면은 파지티브한 결과로 나온 것이 사랑, 연민, 행복, 평화 같은 것이고 네가티브한 것이 우울, 한, 뉴로시스나 강박관념, 공황, 자살 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사랑과 연민, 행복을 찾기 위해서 문학을 합니다. 그 결과 카탈시스라고 하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이때 또한 문학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게 됩니다. 내 글과 내가 공감하고 독자와 화자가 공감을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특별히 정서, 피, 아리스토텔레스의 상상을 주로 많이 하는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를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상상에 관한 것을 1편과 2편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